한국은 미국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뻔뻔한 나라다. 미군의 철수를 협박하며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한국의 안보 기여 가치는 제로라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상황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국방부 자체 AI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없이는 태평양 패권이 붕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력이 100%를 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영국, 폴란드, 사우디가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결국 백악관 보좌관의 입에서 당장 철회해라는 굴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결국 무임승차국이라던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동맹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죠. 나토 회원국들도 아니에요. 정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미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2026년 4월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2년을 이 자리에서 지켜왔어요. 냉전 종식도 받고 중동의 끝없는 분쟁도 수도 없이 다뤘죠. 동맹국들 중에서 누가 진짜 힘이 있고 누가 입만 산지 제 눈엔 다 보였습니다. 웬만한 협상 테이블은 전부 경험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제 집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악관 직인이 지킨 급비 문서였죠.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가 중동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죠. 연방정부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달러 패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긴급 재협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밑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기존 방위비의 10배였어요. 만약 거부하면 주한미군 28,000명 전원을 철수시키고 모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빼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돈으로 봤어요. 동맹도, 안보도, 우정도 전부 돈으로 환산했죠. 이란과의 전쟁으로 비어버린 국고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찍은 타깃이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30년 넘게 우리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를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였어요. 그 뒤로도 줄곧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오후 2시 백악관 지하상황실로 호출됐어요. 국가안보회의 긴급 회의였습니다. 원탁 상석에 리처드 스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앉아 있었죠.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어요. 밀러 부장관, 문서 확인했나요?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안이에요. 한국에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협상 여지 따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란 전쟁이 지금 석 달째예요. 매일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연방의회는 추가 예산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밀러 부장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하세요.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국방정보국에 가세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데이터 뽑아오라고요. 한국 없이도 우리 태평양 방어가 완벽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세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주한미군 없으면 북한한테 당장 무너질 나라였어요. 알겠습니다.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리처드 스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어요. 밀러 부장관.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리세요.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군사력, 경제 규모를 하나하나 떠올렸죠. 어느 각도로 봐도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 때 패전 직전이었던 나라예요. 우리가 피 흘려 구해줬고 그 뒤로도 계속 지켜줬죠. 한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해도 안보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국방정보국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당연히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요. 한국은 미국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무임승차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한국은 끝장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한국 없어도 태평양 방어에 아무 문제 없을 거였죠. 국무부 청사로 돌아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정보국 수석 분석관에게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펜타곤으로 가겠다고 전하고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우산 아래에 숨어 지낸 나라였어요. 이제 제대로 값을 치를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한국 정부가 이 청구서를 받아보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켜주길 원한다면 돈을 내야죠. 안 내면 우리가 떠날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한국은 끝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며 저는 내일 펜타곤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무가치함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겠다고 다짐했죠. 숫자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줄 거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지하 깊은 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요. 제 32년 외교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착각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펜타곤 지하 2만 제곱미터 넓이의 벙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죠. 공기는 냉방기 때문에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이곳 국방정보국 작전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오늘 여기서 한국의 무가치함을 완벽하게 증명할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죠. 벙커 안쪽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어요. 세계 지도가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수석 분석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4살쯤 됐을 거예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부장관님, 일찍 오셨네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중요한 분석이라서요.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퍼시픽 쉴드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우리는 벙커 가장 안쪽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육각형 테이블 중앙에 홀로그램 패널이 떠올랐죠. 제임스 스미스가 의자를 권했어요. 퍼시픽 쉴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군사 시뮬레이터예요. 지정학적 변수, 군사력, 경제 지표 전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죠? 제가 물었어요. 98%입니다. 정치적 입김이나 편견 없이 오직 냉혹한 숫자만 계산하죠. 제임스 스미스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시나리오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백악관 지시서를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전원 철수, 모든 방어 체계 철수,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 자산 전면 제거. 이 조건으로 태평양 방어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주세요. 제임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변수를 완전히 삭제하는 거네요. 그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결과가 뻔했거든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중국 압박에 무너지겠죠. 우리 태평양 방어망은 끄떡없을 거였어요. 한국이 빠진다고 해서 미국이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입력 완료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엔터 키를 눌렀어요. 홀로그램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태평양 전역 지도가 3차원으로 펼쳐졌죠. 주한미군 위치를 나타내는 푸른 점들이 깜빡였어요. 저는 여유롭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곧 예산 절감 수치가 뜰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벙커 안을 채웠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경고 방어망 안정성 임계치 이탈.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쳐다봤어요. 뭐죠 이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예산 절감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것도 빨간색이었어요. 시스템 오류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퍼시픽 쉴드는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간 경고창이 더 늘어났죠. 경고 일본 남서 방어선 붕괴, 경고 괌 기지 직접 노출, 경고 태평양 함대 감시망 마비. 하나씩 경고창이 추가로 떴어요. 제임스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가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뭔가 잘못 입력했을 겁니다. 아니요. 입력값 확인했습니다. 정확해요. 제임스 스미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시스템 재부팅하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시스템을 껐다 켰어요. 다시 같은 시나리오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키를 눌렀죠. 또다시 1분쯤 지났을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간 경고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경고창 옆에 숫자들이 떴거든요. 태평양 방어망 안정성 마이너스 67%, 일본 방어선 붕괴 확률 92%, 괌 기지, 직접 타격 가능 시간 48시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홀로그램 지도가 확대됐죠. 한반도 위치의 푸른 점들이 사라졌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걸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지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북아시아 지역에 붉은색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나타내는 색이었죠. 일본 쪽으로 붉은 화살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괌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부장관님, 이건 제임스 스미스가 말을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다그쳤어요. 한국이 빠지면 태평양 방어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빠지면 한국이 무너지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32년 동안 믿어온 게 뭡니까?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세금으로 연명하는 무임승차국이었죠. 그런데 시스템은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제임스 스미스가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어요. 세부 데이터 출력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반도 조기 경보 레이더 커버리지 3,500km, 미사일 방어망 요격 가능 범위 2,000km, 주한미군 정보 수집 능력 동부가 전역 70%.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놓으려다 탁자에 쏟아버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부장관님, 제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걸리죠? 1시간쯤이요.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분석관들을 불렀어요. 3명이 더 들어와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건물 밖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32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는데 그게 전부 틀렸던 겁니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 면적도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 태평양 방어를 떠받치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퍼시픽 쉴드는 98% 정확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리 없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 거대한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48시간. 한국이 빠지면 미국 태평양 방어망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었어요. 단 이틀 만에 70년 넘게 쌓아온 패권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제임스 스미스와 분석관들이 세부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져왔죠. 부장관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홀로그램 화면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하세요.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푸른 점들이 한반도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기지들이었죠. 먼저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레이더는 3,500km를 커버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설명했어요. 화면에 원이 그려졌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이 퍼져나갔죠.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전부 포함됐어요. 이 레이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미사일 발사, 함대 이동, 전투기 출격 전부요. 그가 대답했어요. 화면의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색 화살표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죠. 중국 해안에서 함대가 출항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투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엔 아무 신호도 뜨지 않았어요. 감시망이 완전히 뚫렸거든요. 다음은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2000km 범위를 방어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전방 방어선이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사라지면요? 일본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본 방어망만으론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제임스 스미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서 한반도의 방어망이 꺼졌습니다. 붉은 미사일 궤적들이 일본을 향해 쏟아졌죠. 일본의 푸른 방어선들이 깜빡이다가 하나씩 꺼졌어요. 방어 실패를 뜻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태평양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가 정중앙에서 빛나고 있었죠.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완충 지대입니다. 거대한 방파제예요. 그가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한국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미군이 있으니 함부로 못 움직이죠. 화면에 붉은 화살표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해안에서 출발한 화살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막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면 이 방파제가 무너집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키를 눌렀어요. 한반도의 푸른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 화살표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를 가득 메웠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동해를 장악했죠. 일본 남서쪽 방어선이 순식간에 뚫렸어요. 오키나와 기지가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괌으로 향하는 붉은 화살표가 쭉 뻗어나갔죠. 괌까지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8시간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이요? 네, 이틀입니다. 그리고 괌이 뚫리면 하와이까지 일주일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0년 넘게 지켜온 태평양 패권이 고작 이틀 만에 무너진다고요? 한국 하나 때문에요. 부장관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안경을 벗었어요. 손으로 눈을 비볐죠. 무슨 착각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을 보호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이 온몸으로 우리의 태평양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창백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6.25 때 우리가 구해준 나라예요. 그 뒤로도 줄곧 우리가 지켜줬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가리쳤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조기 경보 시스템, 미사일 방어망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태평양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믿어온 게 뭡니까? 한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미국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선 정반대 진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다고요? 부장관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어요. 시간 경과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0 주한미군 철수 시작이라는 글자가 떴죠. 화면 속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6시간 경과 한반도 조기 경보 레이더 기능, 정지, 12시간 경과 중국 해군 동중국해 진출, 24시간 경과 일본, 남서 방어선 1차 돌파, 48시간 경과 괌 기지 직접 위협권, 진입, 일주일 경과 태평양 함대 작전 반경 30% 축소. 숫자들이 계속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태평양 지배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죠. 70년 넘게 쌓아온 패권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이 유지됐던 겁니다. 한국이 방파제였어요. 한국이 버팀목이었죠.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2년 동안 제가 뭘 한 겁니까?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임승차국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였어요. 부장관님, 괜찮으세요? 제임스 스미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죠. 이 데이터를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당장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리처드 스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비어버린 국고를 채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돈을 뜯어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절대 일어서는 안 될 마지막 보루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백악관에 올리죠. 제가 말했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벙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태평양 패권의 심장이었어요. 일주일. 태평양 함대 작전 반경이 30% 축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말이죠. 저는 국무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정리해준 데이터였습니다. 백악관에 올려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보고서를 올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방위비 10배 청구는 물거품이 되겠지요. 리처드 스톤이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예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건 인정합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도 미사일 방어망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전부 미군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미군이 빠지면 한국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펜타곤 국방정보국으로 연결했죠. 제임스 스미스가 받았어요. 부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요?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미군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생존 가능한지 테스트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장관님,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돌려보자는 겁니다. 한국군 혼자선 절대 못 버틴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뒤에 오시죠. 제임스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한국군 단독으론 절대 못 버틸 거예요. 북한군 120만 명, 중국군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입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잘 훈련됐어도 숫자를 이길 순 없죠. 저는 그렇게 믿으며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다시 벙커 작전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키보드 앞에 앉았죠. 한국군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한국군 현역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K2 흑표 전차 1300대, K9 자주포 1700문, 현무 미사일 시리즈 사거리 800km.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200만 명 앞에선 무용지물이죠. 계속하세요. 특수부대 데이터 입력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700명, 해병대 수색대 600명, 특전사 1만 명, 평균 훈련 시간 1년 이상, 실전 숙련도 세계 최상위권. 저는 피식 웃었어요. 특수부대가 뭘 합니까? 전면전에선 숫자가 전부예요. 부장관님, 제가 전투력 개수도 입력해야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어요. 전투력 개수요? 병사 한 명당 실제 전투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훈련도, 사기, 전술 이해도 같은 걸 종합한 거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입력하세요. 제임스 스미스가 한국군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군 일반 병사 전투력 개수 1.3, 미군 1.5, 중국군 0.7, 북한군 0.5.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군 일반 병사 1명이 미군과 맞먹고 중국군 2명, 북한군 3명과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요. 징병제 국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 70%예요. 전술 이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죠. 게다가 북한과 대치 중이라 실전 감각도 뛰어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가리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특수부대는 더 높습니다. UDT 실대원 전투력 개수 3.5, 특전사 2.8. 제임스 스미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군 실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항목에선 더 높고요.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와 미군 특수부대가 거의 같은 높이였어요. 어떤 건 한국 쪽이 더 높았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시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엔터 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을 나타내는 푸른 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한국군만 남았죠. 북쪽에서 붉은 화살표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북한군 공격이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화면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군의 녹색 방어선이 북한군 화살표를 막아냈어요. K9 자주포가 북한군 집결지를 타격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북한 후방 시설을 정밀 타격했죠. 북한군 화살표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 화력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설명했어요. K9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6발. 북한 포병을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북한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군이 움직였어요. 서쪽에서 거대한 붉은 물결이 밀려왔죠. 이번엔 한국이 못 버틸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녹색 방어선이 버텼어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을 요격했죠. 지상에선 K2 흑표 전차가 중국군 기갑부대와 맞붙었어요.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중국군 전차가 파괴되는 거였죠. K2 흑표는 세계 최고 수준 전차입니다. 중국 99식 전차론 상대가 안 돼요.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이 중국군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미군 없이요. 특수부대 투입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 특수부대 녹색 점들이 북한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지휘부를 타격하고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죠. 북한군 지휘 체계가 마비됐어요. UDT 실과 해병 수색대 작전 성공률 95%입니다. 미군 실팀과 동급이에요. 제임스 스미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파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종합 결과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군 단독 생존 확률 98%, 미군 부제시 방어 성공률 95%, 독자 작전 수행 능력 세계 5위권. 숫자들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98%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한국은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죠. 32년 동안 뭘 믿어온 겁니까? 한국은 미군 없으면 당장 무너질 나라였어요. 북한한테 밀릴 거였죠. 중국 앞에선 속수무책일 거였고요.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어도 끄떡없었어요. 독자 생존이 가능했죠. 아니, 생존을 넘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장관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다가왔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스스로를 지켜왔어요.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일어섰던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국군 맨파워는 세계 최강입니다. 특수부대는 미군과 동급이고 일반 병사들도 전술 이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게다가 독자 무기 체계까지 완비했죠. 제임스 스미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맹수들과 맞짱 뜰 준비가 된 최강의 군사 국가였습니다. 우리 없이도 말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32년 외교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임승차국이라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보고서 가져가세요. 제임스 스미스가 두툼한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단순히 종이 무게가 아니었죠.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1조 달러. 이란 전쟁으로 구멍 난 미국 국고의 크기였습니다. 백악관은 이 돈을 한국에서 받아내려 했지요. 하지만 제 손에 든 보고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돈을 뜯어낼 대상이 아니라 절대 잃어선 안 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두툼한 보고서를 품에 안고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백악관 정문을 지나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죠. 경호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육중한 문이 열리고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상황실은 지하 3층 깊이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여주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방위비 10배 청구는 철회될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전면 재검토되겠죠. 상황실 문을 열었어요. 원탁 상석에 리처드 스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이었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밀러 부장관, 늦었네요. 그가 시계를 툭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 없어도 우리 태평양 방어가 완벽하다는 데이터 나왔겠죠? 리처드 스톤이 물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죠. 그 반대입니다. 뭐라고요? 리처드 스톤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국이 빠지면 우리 태평양 방어망이 무너집니다. 48시간 만에요.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따위가 뭐라고 우리 방어망을 좌우합니까? 따위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평양 방어의 핵심 쐐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서 보세요. 전부 데이터로 증명됐어요. 리처드 스톤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죠. 이게 뭡니까? 한국군 독자 생존 98%. 농담하는 겁니까? 농담 아닙니다. 퍼시픽 쉴드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처드 스톤이 보고서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밀러 부장관, 정신 차리세요. 그가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리처드 스톤이 소리쳤어요. 이란 전쟁으로 1조 달러가 날아갔어요. 당장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거짓 데이터를 만들려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죠. 각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리처드 스톤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퍼시픽 쉴드는 각도 따위 인정 안 합니다. 오직 숫자만 계산해요. 그럼 숫자를 바꾸세요. 리처드 스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입력값을 조정하라고요. 한국군 전투력을 낮추고 우리 방어망 효율을 높이세요. 그럼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데이터 조작입니다. 조작이든 뭐든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리처드 스톤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밀러 부장관,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32년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게 뭡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워싱턴에선 진실보다 권력이 우선이에요. 숫자보다 대통령 말씀이 중요하죠. 리처드 스톤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선 한국에서 돈을 받아내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안보의 핵심입니다. 안보? 안보가 빈 국고를 채워줍니까? 리처드 스톤이 비웃었어요. 이란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매일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의회는 예산 안 줍니다. 국민들은 세금 더 내기 싫어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 전체를 잃는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태평양 잃는 게 내일 당장입니까? 아니죠. 10년, 20년 뒤 일이에요. 리처드 스톤이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빈 국고는 지금 당장 문제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안보보다 당장의 돈이 중요했어요. 10년 뒤든 20년 뒤든 상관없었죠. 지금 대통령 임기 동안만 버티면 그만이었습니다. 밀러 부장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리처드 스톤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이 쓰레기 치우고 우리한테 유리한 데이터 새로 만들어 오세요. 그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어요. 일주일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보고서 올리세요. 리처드 스톤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죠. 아, 그리고 밀러 부장관. 이 일은 급비해요. 국무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32년 동안 섬겨온 나라가 이렇게 추악했나요? 동맹을 배신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저는 무릎을 꿇고 보고서를 주었어요. 한 장 한 장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아니, 분노를 넘어선 환멸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미국이 이런 나라였나요? 정의와 자유를 외치면서 뒤에선 동맹국을 갈취하는 나라였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꼭 껴안았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백악관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리처드 스톤의 명령을 거부하면 제 경력은 끝입니다. 32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겠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54살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영혼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권력을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하루, 백악관이 데이터 조작을 강요하고 저를 협박한 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국무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포토맥 강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리처드 스톤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때 비서가 노크했어요. 부장관님,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대답했죠.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중앙정보국 해외정보부서에서 올라온 겁니다. 급히 등급이에요.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에드워드 휘트모어, 서울 급히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다는 내용이었죠.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젯밤입니다. 런던에서 민간 전용기로요. 비서가 대답했어요.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 안드제이 코알스키도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같은 날이었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술탄 빈 파이살 왕자도 특별기로 서울로 향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국방계약 협상으로 추정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영국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혈맹이었습니다. 2차 대전부터 함께 싸워온 동맹이었죠. 그런 영국이 미국을 완전히 패싱하고 한국으로 간 겁니까?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토 회원국이면서 미국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중동 최대 산유국이면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추가 정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계약 규모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영국 K9 자주포 추가 도입 50억 달러 규모. 폴란드 K2 전차 300대 계약 80억 달러. 사우디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200억 달러.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총 330억 달러였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4월 한 달 사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착 예정이에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세계 최강 대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상의가 아니라 통보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패싱당한 겁니다. 정보 분석관 의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마지막 장을 가리켰어요. 저는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한국 압박 정보가 동맹국들에게 누출된 것으로 보임. 각국은 미국 안보 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 한국을 차세대 안보 파트너로 재평가 중. 제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협박하는 동안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낼수록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중앙정보국장이 오후 4시에 브리핑하겠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서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영국,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모두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했어요. 오늘은 한국을 협박하지만 내일은 영국일 수도 있었죠. 모레는 사우디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대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죠. 한국을 협박하면서요. 오후 4시 저는 중앙정보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한국을 중심으로 화살표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영국,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전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최근 일주일간의 움직임입니다. 국장이 설명했어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전부 한국 방산 업체와요. 600억 달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이 추세라면 1년에 3천억 달러를 넘길 겁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천억 달러면 미국 방산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각국이 왜 한국을 선택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3가지 이유입니다. 국장이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검증된 성능. K9, K2, 천궁 전부 실전에서 입증됐어요. 둘째, 빠른 납기. 미국은 5년 걸리지만 한국은 2년이면 됩니다. 셋째, 정치적 조건 없음.
미국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바꿨어요. 신뢰성입니다. 미국은 언제 동맹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화면에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 떴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미국과 달리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킨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협박하는 동안 세계는 한국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세계는 한국의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스스로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사흘. 세계 각국이 한국으로 몰려간 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국무부 집무실에서 긴급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 소집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아멜리아 데이비스 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투사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멜리아 데이비스 의원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밀러 부장관,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서관의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문회 주제가 뭡니까?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행정부 월권 의혹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32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퍼시픽 쉴드 원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보고서였죠. 저는 보고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일 이걸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상원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엔 각국 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대사도 보였어요.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석 중앙에 앉았죠. 아멜리아 데이비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행정부의 월권 의혹을 다루겠습니다. 증인 엘리자베스 밀러 국무부 부장관께서 증언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부장관, 백악관이 한국의 기존 방위비의 10배를 청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 전쟁으로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말했죠. 그럼 한국의 안보 기여도는 평가했습니까? 했습니다. 국방정보국 퍼시픽 쉴드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 결과는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죠. 한국이 빠지면 미국 태평양 방어망이 48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펜을 휘갈렸습니다. 48시간이요? 아멜리아 데이비스가 되물었어요. 네, 이틀입니다. 한국은 태평양 방어의 핵심 쐐기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 데이터를 은폐하려 했습니까? 네. 리처드 스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직접 저를 협박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명령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 경력을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멜리아 데이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녹음한 겁니다. 스피커에서 리처드 스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데이터를 조작해 오세요. 한국 따위가 뭐라고 우리를 좌우합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 표정이 굳어졌죠. 밀러 부장관, 한국군의 실제 전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독자 생존율 98%입니다.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요. 특수부대는 미군과 동급이고 일반 병사 전투력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재원들이었죠. 그럼 왜 세계 각국이 한국으로 몰려갑니까? 아멜리아 데이비스가 물었어요. 신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협박하지만 내일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전 세계가 오일머니를 싸들고 한국에 줄을 서며 제발 지켜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국도 폴란드도 사우디도 전부 한국으로 달려갔어요. 미국을 완전히 패싱하고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국만이 이 위대한 동맹의 배를 걷어차며 자멸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한국은 우리가 절대 잃어선 안 될 마지막 보루예요. 태평양 패권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돈 때문에 그 심장을 스스로 찢어내려 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32년을 바쳤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요.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채웠습니다. 아멜리아 데이비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의원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의원이 일어났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32년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장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의사당을 빠져나왔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았죠. 32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틀, 청문회가 전 세계 생중계된 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무너졌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국무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경질이라는 속보가 떴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리처드 스톤 보좌관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화면 속 대변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였죠. 전 세계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백악관이 급히 희생양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 뉴스가 이어졌어요. 한미 방위비 협상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 입장 번복, 방위비 열배 청구는 슬그머니 철회됐습니다. 백악관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세계는 다 봤습니다. 미국의 추악한 민낯을요.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려 한 탐욕을요. 제 전화가 울렸어요. 국무장관실이었습니다. 밀러 부장관, 수고했네. 장관의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자네 증언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 백악관과의 관계는 끝났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32년 수고 많았어, 밀러.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백지를 꺼내 사표를 썼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지켰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죠. 묘비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섹션 60 143번이었어요. 토마스 밀러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제 할아버지였죠. 1930년에서 2015년까지 사셨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에 가셨죠. 6.25 전쟁 때였어요. 20살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싸우셨습니다.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도시였죠.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헤맸어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돌아오신 뒤 늘 말씀하셨죠. 그 아이들 눈빛을 봤어.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문 눈빛이었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설 거야.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어린 시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잿더미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미국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지만 76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어요.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났죠. 미국 세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요. 대륙과 해양의 맹수들이 옥죄어오는 척박한 운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검을 벼렸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을 만들었죠. 특수부대를 세계 최강으로 키웠습니다. 징병제 일반 병사들도 전술 이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그렇게 한국은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영국이 줄을 서고 폴란드가 고개를 숙이고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싸들고 찾아오는 나라가 됐지요.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굶주린 아이들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할아버지, 맞으셨어요.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임승차국이라 비웃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태평양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었죠. 할아버지는 76년 전에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들이 흔들렸죠. 저는 묘지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평양 건너편에 함께 서 있는 나라가 있었죠. 잿더미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76년 전 굶주린 아이들의 후손들이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요. 압도적인 인적 차원으로요. 스스로 벼린 검으로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알링턴을 떠났어요. 백미러 속 묘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은 제 마음속에 남았죠. 저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설 거야.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